먼저 한국어와 한국어학, 한국어를 정의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어가 뭔가요? 한국어. 네,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죠.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한반도의 전역과 제주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섬에서 사용하는 언어, 이것이 바로 한국어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한국인의 모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한국어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네, 한국어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표준어, 두 번째로는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 뭐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강원도 방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 이 두 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한국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현재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어, 그리고 과거의 한국인들이 사용했던, 과거에 사용한 한국어, 이것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또한 한국어의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어학은 뭐냐? 한국어학은 한국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겠죠. 말 그대로입니다. 네, 그럼 한국어학의 대상은 뭐냐? 네, 앞서서 한국어의 범위를 살펴봤어요. 이 범위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어의 대상이 뭔지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표준어, 그 다음 지역의 방언, 그 다음 과거의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표준어와 방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투리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같은 언어에 속하면서 지역에 따라서 다른 말입니다. 언어 변화는 전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방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언어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할까요? 네, 예를 들어서 경상도 포항 지역에서는 부추를 정구지라고 부르지요. 여기 서울에서는 네, 부추 이렇게 부르지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정구지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정구지가 뭘까 생각해 보게 되겠죠. 이렇게 서로 언어가 다르면, 방언이 많고 이 방언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표준어입니다. 전 국민이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이죠. 예,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놓고 한국인이라면 표준어를 써야 한다. 네, 그래서 방언 화자들에게는 표준어를 따로 배워야 하는 거죠. 네, 표준어는 교양 있는 한국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이라고 합니다.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서울말이 바로 표준어냐? 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서울말이 그대로 표준어가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말이 곧 표준어는 아닌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말은 표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말들, 예로 나온 말들은 다 서울 토박이들의 말들이에요. 그러면, 네, 지금 표준어로 얘기하면 그러면이겠죠. 했어요. 이거는 표준어로 표기를 한다면 했어요. 허세요. 예, 표준어로 말한다면 하세요. 그다음에 괴. 예, 이거는 먹는 개입니다. 바다에 있는 괴. 예, 이것도 서울 토박이들의 사투리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서울 토박이들의 방언이에요. 네, 이걸 그대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서울말이 곧 표준어는 아닙니다. 네, 다음으로는 표준어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표준어는 우선 역할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지역과 상관없이. 네, 이런 표준어의 기능을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통일의 기능입니다. 예, 국민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체감을 갖게 하죠. 예, 우리는 한 나라에 살고 있는 한 나라의 국민이다. 예, 하나다라는 일체감을 갖게 하고요. 두 번째, 우월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 주로 교육을 통해서 표준어를 습득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징표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인터넷상에서 뭐 맞춤법이 틀리거나 이런 분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 기능과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중거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표준어는 언어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하겠죠. 우리가 규칙을 정해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중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언어의 보편성입니다. 공통점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건 한국어의 공통점이 아니에요. 첫 번째, 형식, 음성 형식과 의미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언어나 형식과 의미가 모두 있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말소리에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음운, 음절, 단어, 문장 등의 언어 단위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 명사, 동사 등의 문법적인 범주가 있습니다. 모든 언어가 다 문법적인 범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문장 종류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이 문장이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 아니면 평서문이냐 의무문이냐 명령문이냐 네, 이런 문장 종류에 대한 구분이 있다라는 것. 언어의 보편성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뭐냐? 앞서서 살펴본 언어의 보편성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어가 다른 언어와 뭐가 다른가, 뭐가 특별한가, 특수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파열음의, 파열음은 폐쇄음이라고 하기도 해요. 파열음의 평음, 경음, 격음 3계열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파열음이 뭔가요? 파열음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숨을 내쉬죠. 공기를 폐에서 모았다가 팍 터트리는 소리입니다. 네, 공기를 팍 모았다가 터트리는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평음과 경음과 격음 3계열이 모두 존재해요. 경음은 뭔가요? 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통 말하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이런 것들이 경음이고요. 격음은 뭔가요? 네, 크, 키역, 티귿, 네, 그 다음에 피읍, 네, 이런 것들이 격음이죠. 네, 이런 것들이 격음이에요. 그래서 평음, 경음, 경음의 세 계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한국어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이 세 개의 계열을 다 가지고 있는 언어는 사실상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외국인들이 이 자음들을 발음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제 한국어를 배울 때 좀 힘들어할 때, 예, 이때 한국어 강사들도 교육을 할 때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래 이렇게 보시면 네. 평음이고요, 경음이고 격음이 있죠. 네, 이런 계열이 모두 있다라는 거, 3계열이 있다는 것이 특수성이고요.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한국어의 특수성은 어두나 음절말 위치에서 오직 하나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두에 자음이 2개, 3개 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절말 위치에는 자음이 2개 정도 올 수 있죠. 예, 겹받침이라고 부르는. 네, 올 수 있지만 발음은 하나의 자음만 발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값이 있죠. 예, 스 발음을 하나요? 시옷 발음을 하지 않죠. 읽을 때 갑 하고 읽습니다. 역시 늙다 마찬가지입니다. 리을 기역 맞지만 발음은 기역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늙다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네, 다음으로는 한국어의 특수성 세 번째, 교차어입니다. 교차어란 무엇인가요? 우선 먼저 언어의 유형에는 3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먼저 굴절어. 굴절어는 뭔가요? 굴절어는 단어 형태의 변화가 단어가 바뀌어요. 단어 형태의 변화가 문법적인 특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문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예, 영어를 볼 수 있어요. 영어가 가장 대표적인 굴절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다 중학생 때 열심히 외우셨을 것 같은데 동사의 3단 변화. 네, 한번 드라이브를 해볼까요? 예, 드라이브는 현재형이고 예, 드로브는 과거죠. 그 다음에 드라이브는 과거 분사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면서 단어 형태가 변화하면서 문법적인 특질을 갖게 돼요. 이런 언어들을 굴절어라고 합니다. 네, 잘 아시겠죠? 영어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교차어는 한국어가 속해 있는 언어입니다. 교차어는
네, 어근 아니면 어기. 네. 어간이라고 할까요? 어간 뒤에 접사. 어간과 접사가 결합을 해서 문법적인 특질도 갖고 단어도 만들어냅니다. 단어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 문법적인 특질을 갖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여러분 먹이라는 어간이 있어요. 뒤에 접사, 어미라고 부르는 접사를 붙이면 먹다. 네, 이렇게 단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이 뒤에 먹는다, 먹어서 이렇게 어미 접사를 붙이게 되면 문법의 기능도 생기게 되죠. 이런 언어들을 교차어 혹은 첨가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고리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리버는 인칭이나 시제의 변화가 없어요. 단어가 인칭이나 시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단어가 바뀌지 않아요. 인칭이나 시제에 따라서 단어가 바뀌지 않으면 단어의 형태는 전혀 바뀌지 않겠죠. 그럼 중요해지는 것은 뭐가 중요해진다? 바로 어순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어순이 달라지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인칭과 시제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네, 단어의 형태는 그대로겠죠. 그럴 경우엔 어순이 중요해집니다. 이 언어는 고리버라고 예로 들 수 있는 언어들은 네, 중국어, 그 다음에 베트남어, 네, 이 언어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버는 이런 언어라는 것을 네,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한국어는 당연히 어디에 속한다? 굴절어, 고착어, 고리버 중에서 교착어에 속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어의 특수성 네 번째 특징으로는요. SOV형 언어라는 점입니다. 예, 여러분들 한국어의 어순 잘 알고 있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동사의 순으로 예, 한국어가 어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특징입니다. 예,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매우 발달해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어순이 바뀌더라도 전혀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보시면 철수가 영희를 때렸다. 네, 한번 바꿔볼까요? 어순을 바꿔볼까요?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는 거죠. 영희를 철수가 때렸다. 의미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 않죠. 같아요. 예,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존 hit Mary. 네, 존이 메리를 때렸다. 네, 그런데 메리 hit 존. 메리가 바꾸면,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메리가 존을 때렸다. 네, 이렇게 한국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여섯 번째 한국어의 특수성입니다. 의문문에서 어순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책입니다. 평서문입니다. 의문문으로 바꾼다면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이것은 책입니까? 어순이 바뀌나요? 예, 바뀌지 않죠. 하지만 또 영어는 어순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 평서문은 This is a book. 네, 이 순서대로. 하지만 의문문은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Is this a book? 이렇게 해야지 의문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의문문에서도 어순이 바뀌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곱 번째 한국어의 특수성입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잘 생략되는 언어입니다. 다음 대화가 있는데요. 주어와 목적어가 어떻게 생략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제 뭐 먹었어? 꼭 가가 물어보니까 나가 대답합니다. 김치찌개 먹었어. 여기 주어가 있나요? 네, 없지요. 나는 김치찌개 먹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주어가 없지요. 그 다음 누구랑 먹었어? 하고 물어보니까 친구랑 먹었어. 역시 여기에도 주어와 목적어가 없죠. 내가 친구랑 먹었어. 뭐 이런 말이 없죠. 예. 그래서 한국어는 주어와 목적어가 잘 생략되는 언어입니다. 네, 그 다음 여덟 번째. 네, 다른 외국어와 다르게 한국어의 특수성. 네, 경어법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높임말입니다. 높임말이 발달되어 있어요. 예, 주체 경어법이라는 게 있죠. 주체 경어법은 말 그대로 예, 주어를 높여주는 경어법이에요. 의, 시. 네,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네, 그 의시 주체 경어법이 있고 상대 경어법도 역시 발달되어 있죠. 청자 경어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상대 경어법은 뭔가요? 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 이게 바로 상대 경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을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나이가 어리거나 위치가 좀 낮다. 그러면 이리 오너라, 이리 오게, 이리 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보다 위치가 높다.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많다. 이리 오세요. 하고 상대 경어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9번째 한국어의 특수성은 색채 형용사가 발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불구스름하다. 네, 무슨 의미인가요? 예, 빨갛다, 붉다. 네, 이런 색채 형용사들. 불구스름하다, 붉다, 벌겋다, 뻘겋다, 시뻘겋다. 네,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죠. 새빨갛다도 있고요. 예. 빨갛다, 붉다 이런 색채 형용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10번째, 친족 명칭이 발달해 있으며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흔히 사용합니다. 네, 한국어의 친족 명칭은 많이 발달되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형, 오빠, 누나, 언니, 이모, 삼촌 이거 말고도 많지요. 그런데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